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호근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사진이긴 하지만 뺨을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만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잼버리 조직위 안전관리본부장이 해명을 했는데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참가자들이 K-팝 행사에서 에너지를 분출하다 보니 다수의 환자가 나왔다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더워도 말은 똑바로 해야겠습니다. 폭우 피해에 폭염에 폭언까지 더해지면 삼폭더위는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8월 3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뭘 수색했다 하면은 경찰이 어떤 집을 수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허지원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도대체 이불을 쓰고 무엇을 했다는 건지, 경찰이 왜 왔다는 건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주 서귀포시 한 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서 오른쪽에 고개 빼꼼 내미는 남성 네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네. 문 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방 안을 구석구석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요. 이 남성 한번 보십시오. 네. 뭔가 뒤집어 썼는데 분홍색 이불입니다. 이불 뒤집어 쓴 채 모습을 드러내나 싶더니 이내 방문도 닫아버립니다. 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본인 집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네. 도둑이었던 거예요. 어허. 이불까지 뒤집어 쓴 채 남의 집에서 뭔가 훔치고 있었던 건데요. 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남성을 쫓았는데 과연 잡았을지 다음 영상도 이어보시겠습니다. 약 한 달간 남성의 뒤를 쫓은 경찰, 결국 지난달 31일 한 편의점에서 남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흰색 반팔 입은 경찰 지금 들어와서 붙잡은 모습 보이시죠? 따라 들어온 네. 다른 경찰들과 이거 함께 붙잡았군요. 네,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한 달간 수사 끝에 남성이 결국 이 편의점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안지영 기자님. 그런데 CCTV를 가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 집 구조를 잘 안다는 얘기 아닐까요? 누가 봐도 익숙해 보이죠? 네. 이미 수차례 왔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네. 피해자인 집주인이 이 남성과 지인이었기 때문이죠. 음. 지난 3월에도 3차례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했고요. 이때 네.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1,340만 원을 훔친 오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왔었는데 이때는 현금이 없어서 그냥 나갔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죠. 피해자가 CCTV를 통해서 침입 사진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 피의자를 추적한 끝에 경찰이 지난달 31일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이 남성을 검거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집만 여러 차례 계속 침입을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최명기 원장님? 네, 일단은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네. 정확히 돈을 갖다 어디에 숨겨놓는지를 알 수 있었고요. 아하, 네네. 그런 다음에 이분의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도둑 맞으신 분은 굉장히 저축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이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시간이면은 이만큼 돈이 모였겠구나라고 예측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성 수사를 하다 보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해당 남성 같은 게 추가적인 범행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 12월 말께 시비가 붙은 또 다른 중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네. 또 하나 2021년 7월에도요.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사를 내고 도주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차량을 주차하면 브레이크를 잘 채워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브레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차를 해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낸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 특수상해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네네. 교통사고 현장을 봤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주차장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네. 보행자분이 크게 다칠 뻔했고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 남의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수정 교수님,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네. 더군다나 이 사람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 이런 범죄를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 경찰서는 지금 특수상해와 절도 또 더군다나 불법 체류 상태였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으로 지금 이제 조만간 이 20대 남성을 검찰로 송치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수상한 남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네, 노인 폄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청년자담회에서의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서 사과할 일 없다고 하셨었는데 입장이 변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혹시 지도부 요청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고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지난달 30일 청년 좌담회에서 이 논란의 말을 했었는데요. 결국 나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허주은 변호사님. 맞습니다. 나흘 전에 발언에 대해서 떠밀리듯이 오늘 아침에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카페에서 청년들과 가진 좌담회 자리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똑같이 표결을 하냐라는 아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여명에 따라서 투표권을 달리 행사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노인 폄훼 논란과 함께 구설에 휩싸였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드디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린다. 어르신들의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듣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발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과하지 않다가 나흘 만에 사과를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과를 안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어리석었다, 또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이런 얘기로 사과의 뜻이 대체가 된다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당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천명성이 강조되는 혁신위원회 위원장 입에서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 될 법한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당 내부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장에서도 기자가 이 사퇴 요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거취를 물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은경 위원장의 논란이 되었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노인 폄하 의사는 전혀 없고요. 뭐 앞뒤 자르고 그때 맥락을 조금 연결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니까 마치 노인 폄하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60이에요. 그런데 무슨 저도 본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을 폄하하겠습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누영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논란이 되자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대한노인회를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김은경 위원장이 같이 안 갔었죠, 최재문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모습이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은경 위원장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예요. 의도를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발언이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을 불러왔고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빴다고 생각하면 즉시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걸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이번에 노인의 방문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으면 다른 어떤 일보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에 간담회 있다고 그 일정을 이유로 해서 본인이 직접 참석을 안 하고 대리 다른 사람이 갔어요. 의원들 2명이 갔는데 이해식 의원하고 한병도 의원이 갔는데 아니 이 누구든 노인 회장 말이 맞잖아요. 당사자가 직접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과를 해야지. 아니 위원장은 안 가고 다른 2사람이 가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접근하니까 또 다른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잖아요. 양희 원영 의원도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이 불난데 그냥 기름을 갖다 붓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대체? 아니 민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양이원영 의원은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사과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또 사과도 했어요. 그렇죠. 김은경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서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게 다른 사람이 가서 사과한다고 화가 풀리겠습니까? 네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총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발언 폭탄처럼 터뜨려 놓고 네.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지 강원도 가서 지금 행사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빠른 시간 안에 네. 사과 오늘 아침에 했으니까 이제는 직접 찾아가서 머리 숙여 사과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의 노여움을 샀으면 빨리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될 텐데요. 직접 안 가니까 대리 사과냐 어쩌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을까요?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회의를 지금 이렇게 다 위원들 그냥 앉아 계시라 하고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바로 속히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혁신위원장을 모셨지 않습니까? 노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은 그 당에 도움이 됩니까? 또 이러면은 과거에 하필이면 정동영 씨부 이후에 민주당은 그런 노인 폄하 발언을 계속해가지고 본인을 보고 내가 막 꼴대기를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역대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노인에게 앞으로 개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사진이긴 하지만 그 앞에서 사진에 뺨을 때리는 모습 그 앞에 직접 지켜봤는데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김 위원장 오늘 이 대한노인회를 방문을 했는데 네. 본인의 어리석음을 인정한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음은 순수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퍼져나갔다라고 다시금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지금 보신 것처럼 사진을 보고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천만 노인들의 마음이 풀릴 것 같다면서 사진에다가 이렇게 따귀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 차리라는 말을 4차례 정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혁신을 하라고 혁신위원장을 모셔놨는데 이미지 쇄신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김 위원장은 남편과 사별한 뒤 시부모를 18년간 모셨고 작년에 선산에 묻어드렸다면서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 적이 없다라고 재차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노인의 방문을 마치고 나오다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한노인회장이 이렇게 사진이지만 뺨을 때리는 모습은 일종의 좀 퍼포먼스 같기도 한데요. 최명희 원장님, 그러면 노인분들이 약간 좀 풀렸을까요, 마음이? 근데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마음이 풀린다는 거는 우리가 잊어먹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네. 거기에는 역시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대리 기분을 느끼면서 마음이 풀리셨을 수도 있지만 네네. 오히려 또 격앙되는 쪽으로 마음이 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역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께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어디 행사에 가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할 때 그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네. 배려하는 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이러면서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심리는 어떤 걸까요? 그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니까 매몰되다 보니까 한쪽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나 만약에 저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TV 토론에서는 절대로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 말이 누군가 녹음을 해서 네. 저거를 전하게 된다는 걸 갖다 미처 아직은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네네. 조금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의 민주당 그 인사들의 발언도 지금 소환이 됐다고 합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어르신을 폄훼하는 정치권 인사들, 특히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들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노인들의 참여가 줄어든거나 하는 어느 한쪽이 많아진다고 어느 쪽이 줄어든 어떤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 이 김우일 회장도 이 김은경 위원장에게 사과받고 면담을 하는 그 자리에서요. 더불어민주당 노인 폄훼사라고 적힌 유인물을 들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2004년에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60대 이상은 투표를 안 해도 된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 이런 말을 해서 네. 엄청난 파장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같은 해 유시민 전 장관이요. 50대에 접어들면 사람이 멍청해진다.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네, 제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할 네. 정도입니다. 60대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마치 본인은 60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미래가 없는 발언 아닙니까? 이런 네네.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2011년에 조국 서울대 교수는 어떤 이 지지자가 부모님 투표 못하게 여행 예약해드렸다 이런 글을 네. 썼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거기에 진짜 효자라는 댓글을 달아서 비판받은 적이 있었고요. 네. 2014년 서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에서 79살이면 쉬어야지 왜 일하려고 하냐라는 발언을 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문제의 발언들이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접.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나이 드신 분들이 힘써서 일하는 모습을 노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0, 90이면은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듭니까? 쉬시는 게 상식이 맞습니다. 지금 들어도 화가 날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김은경 위원장이 이번 말에 실수를 한 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이순 교수님. 네, 저는 이 사태가 민주당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태는 사실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지금 혁신위원장을 향한 불만이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네. 당내에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이 위원장이 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가지고 당내 계파를 살려서 정치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를 뭐 비판하는 듯한 취지로 말을 했다가 네. 사실은 굉장히 큰 반발을 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노인 폄훼 발언도 결국은 이 위원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또 말실수를 또 하신 게 있습니다. 20일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겪은 학생들은 그 전에 가르치던 학생과 네.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학력 차이가 많이 난다. 어허,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다 한마디 더 보태셨는데요. 네. 문제는 민주당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뭔가 그 전 의원들하고는 다른 격차가 있다는 듯이 굉장히 좀 차별적인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도 사실 초선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네. 하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요. 더군다나 이제 1일 날 뭐 이제 인천 시민과의 대화에서 또 이제 뭔가 말씀을 잘못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네. 뭐냐? 이거는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오는 건데 네. 뭐 이 경칭을 뭐 없애고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아하, 네. 뭐 그렇죠. 그것까지는 그럴 네. 수 있는데요. 문제는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을 이제 문 대통령 때 받았는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니까 뭐 치욕을 참으면서 본인이 끝까지 임기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그만두셔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치욕스럽다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도 치욕을 참으라고 말씀들을 안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자신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뭐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네. 여야 가리지 않고 지금 부적절한 발언들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들을 하시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그 부위원장 금감원 부위원장의 네. 연봉이 자그마치 3억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도대체가 이게 적절하냐 이래서 어떻게 혁신을 하겠느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은경 위원장 이런 실언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퇴 요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혁신위원회 이게 실패하게 되면 민주당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민주당의 댐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부터 앞으로 실수하시면 저부터 나서서 혁신위원장 사퇴하라고 제가 나서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정말 피가 철철 넘치는 혁신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빨리 깨우쳤으면 얼른 사과했으면 될 거를 거기다가 또 무슨 양이 원영인가 그 의원은 거기다가 또 기름까지 띄얹고 그래가지고 일을 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위지 자꾸 해봐야 뭐해요. 그거.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 혁신이는 저거 할 게 아니거든요. 해봤자예요. 내일로 가야지. 네, 민주당 혁신위의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이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최진봉 교수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위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혁신위는 8월 말까지 원래 활동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위는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저는 남은 기간 동안 혁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김은경 위원장을 포함해서 혁신위원분들이 자꾸 언론에 나와가지고 혁신 관련된 거 외에 민주당 관련된 걸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혁신하라고 혁신위원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민주당 네. 혁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또 가능한 한 언론 인터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분들이 뭐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뭐 많이 언론에 노출된 분들도 아니시잖아요. 학자셨고 저분은.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생방송에 나가서 이 질문 저 질문을 받다 보면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하게도 그것이 실수가 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빚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제발 언론 인터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위원회 다 모든 분들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들 모두 다 자꾸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리고 당과 관련된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이에요. 비대위면 당 전반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만 혁신은 당의 혁신만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럼 혁신에 관련된 것만 하시면 될 일이지 네. 이낙연 전 대표 얘기든 누구 얘기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왜 혁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당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서 제대로 잘 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거냐 하는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혁신위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최대로 줄이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나서 혁신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성과를 내서 그 성과로 평가를 받으세요. 언론에 나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을 평가받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저러다가 또 실수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실수하게 되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인터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8월 말까지 열심히 혁신안 내서 네.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혁신위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말을 아끼고 줄이고 혁신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둑들이 제 발로 찾아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자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한 농촌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네. 무려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요. 사람들이 없는 빈집만 노려가지고 빈집 털이로 물건을 훔쳐가는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네네. 그 횟수가요. 120회에 걸쳐서 현금 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이제 일하러 밖에 나가시고 들에 나가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좀 이제 농촌은 또 서로 믿기 때문에 문단속을 잘 안 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다 이웃이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 열어두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서 농촌 마을을 돌면서 빈집털을 5년 동안 120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 사실이 벌어지면서 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이나 이 도둑이 한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하면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담배니 김치니 쌀이니 고기니 다 가져갔더만요. 왜 안 뒤진 집이 없어요. 다 뒤졌어요. 그때는 이 남자가 CCTV 이렇게 돌려놨대요. 그래서 못 잡았는데 그 라면도 끓여 먹고 아주 뭐 자기 안방 먹지 살다 갔지요. 그런 게로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문 잠고 자고 그러시죠 뭐. 자주 운동을 다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도둑 때문에 못 살아서 갔다고.
네, 이 절도범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수정 교수님,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매우 불안하죠. 네. 틀림없이 오늘 아침에 냉동고에 고기가 있었는데 고기가 사라지고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분이 얼만큼 지금 이런 절도 행각에 심취했느냐. 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면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주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분은 도주를 안 하시고 네. 라면도 끓여 먹고 안방처럼 거기서 좀 쉬다가 가기도 하고 한 집에 자그마치 10회에서 30회까지 그렇게 침입을 하면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무려 120회나 절도를 했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절도범 빨리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진영 기자님?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보면 그야말로 신출귀몰이죠. 네. 그런데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드디어 이 도둑의 꼬리가 잡혔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한 집 앞입니다. 한 남성이 어슬렁어슬렁 주위를 한번 살피며 나타나더니 곧 집 안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마을을 불안에 떨게 했던 그 절도범인데요. 네네. 이 남성, 문이 잠겨 있자 지금 어디론가 가죠. 다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집 안으로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가 달려와서 이렇게 그를 덮칩니다.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아, 결국 잡히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자 경찰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5년 동안 그 야산에서 근거하면서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빈집, 농막 주로 이제 이런 장소가 선택을 해서 이제 골라서 침입을 했는데요. 신용카드나 휴대폰, 그다음에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정상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0일간 추적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산에 대한 수색, 주변 일대 탐문, 그다음에 CCTV 여러 수사를 걸쳐가지고 피해자를 특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 집에 형사들이 잠복하는 중에 범행을 위해서 침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검거한 겁니다. 네,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려 40일간이나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잠복도 오래 한 것 같은데요, 최재원 교수님. 네, 맞습니다.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쉽지 이게. 않죠. 네. 더운 날 40일 동안 추적하고 잠복하고 힘들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활 생활 증거라냐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숨어 사는데 5년 전에 이미 수배가 된 사람이에요. 네. 수배가 된 사람이니까 밖에 안 돌아다니고 어딘가에 숨어서 살면서 은둔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둔생활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훔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유성 교수님 말씀한 냉장고 열어서 고기도 훔쳐가고 먹을 거 훔쳐가고 돈도 훔쳐가고 쌀도 훔쳐가고 이랬던 거죠. 네네. 아마 그러니까 본인이 5년 동안 절도범 검거를 해서 노력하는 경찰들을 피해 다니며 숨어 있다 보니까 CCTV에 잘 잡히지도 않았던 것 같고 생활 흔적도 남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좀 추궁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시골에 있는 집에 숨어서 결국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고 40일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저 범인을 잡게 된 건데 네. 이 범인이 스스로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좀 우리가 볼 때 황당한 게 뭐냐면 경찰이 확인한 게 120회거든요. 네. 절도 행각이.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스스로 범행에 자백을 했냐면 일주일에 3일 정도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근데 네. 지금 단순 계산해도 5년 동안이니까 500회에서 600회 정도를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밝혀진 120회 외에 또 다른 절도 행각이 있을 가능성도 앞으로 좀 추적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밝혀진 것만 120회라고 하면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허지연 변호사님, 이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고요? 이번에는 범죄의 꼬리를 달고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온 한 범인의 이야기인데요. 아, 그래요?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찰서 안으로 남성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네, 들어가죠. 그리고 자리에 앉더니 경찰관들한테 뭔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고소를 하고 싶은데 절차를 잘 모르겠으니까 상담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경찰도 한참 설명하다가 네. 뭔가 좀 이상해서 속닥속닥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더니 이 경찰관들 하는 것 좀 보세요. 같이 모여서 서류도 좀 보는 것 같고 또 모여서 CCTV 같은 것도 또 확인하는 것 같고 자세히 남성 얼굴을 쳐다보더니 그리고 남성한테 밖으로 불러내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순찰차에 태워버립니다. 어허. 도대체 이 남성 순찰차에 왜 태운 걸까요? 그러게요.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인데 왜 순찰차에 태운 겁니까? 안진영 기자님.
일단 보면 우리나라 경찰 정말 보통 사람들한테는 친절합니다. 상담도 저렇게 잘해주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달라졌죠. 사진도 보고 CCTV도 보더니만 저렇게 순찰차에 태운 거죠. 그렇다면 그 CCTV 안에 그 이유가 담겨 있겠죠.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프집에 앉아있는 한 남성. 옆에 있는 의자를 유심히 보더니 위에 있던 지갑을 슉 가져가 버립니다. 안에 돈이 있나 확인하더니 본인 가방에 넣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를 뜨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절도 행각을 벌인 이 남성이 다음 날 본인이 억울한 일이 있다면서 경찰서로 제발로 찾아온 아까 그 남성, 저 남성과 동일 인물이었던 겁니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알아본 매눈의 경찰관들에게 딱 걸려 이렇게 현장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경찰의 눈썰미 때문에 이 범인을 붙잡은 거네요. 그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수영 교수님? 네, 지난달에 금천구의 호프집에서 지갑을 훔쳐서 달아난 사람의 그 CCTV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이 지구대에 경찰들이 함께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절도 범행 다음 날 공유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찾고 있던 와중에 문제는 이 사람 자기 발로 이제 나 억울한 일 있다 이러고 와가지고 그 억울한 일이 뭔지 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기 발로 이제 지구대를 와가지고 뭐 좀 안내를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와중 눈썰미 좋은 저 아주 젊은 경찰들이 이 사람 본 사람 같다 해가지고서는 확인을 해서 결국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지금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경찰서로 옮겨야 되니까 그 차를 타고 이제 경찰서로 가게 된 경위라고 합니다. 네, 저 절도범을 붙잡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시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고소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절차를 안내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고소 절차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전날에 절도한 사람 또 용의자 인상착의랑 서로 공유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이 민머리기도 하고 하니까 또 용의자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확신이 안 서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신 거죠. 와가지고 직접 좀 확인 좀 해서 봤는데 맞다 싶어가지고 그때 추궁해서 자백 받아낸 걸로 한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호프집에 간 적이 있냐고 물었고 간 적이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거기서 혹시 지갑 훔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아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도 처음이고 황당하다고 합니다. 절도를 벌이고 그 다음 날 당당하게 파출소를 찾는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일단 저 범행을 저지르고 금액이 크지 않았으면 설마 고발을 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루 만에 찾아갔으니까 그 사이에 저 CCTV면 정보가 공유가 돼서 자기가 잡힐 수 있는 컨디션이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물건도 워낙에 많이 훔치고 고소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저 사람의 행위 중에서도 확률로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는 그 CCTV에 자기가 찍혔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을까요? CCTV가 어디에나 있으니까 CCTV에 찍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고발을 하고 경찰이 하루 동안에 CCTV를 해서 전부 다 공유하는 과정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뭐 일주일은 걸릴 거야. 혹은 뭐 한 달은 걸릴 거야. 더군다나 요거는 큰 사건이 아니니까 대강 할 거야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면 저 절도를 벌이고 며칠이 지났으면 오히려 머뭇거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군요. 허지원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 경우도 제 발로 찾아와서 붙잡는 경우 이것도 현행범 체포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현행범 체포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현행범 체포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범죄의 실행 중이라든가 실행 직후라는 이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이 돼야지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하루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범행 장소도 아니고 또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임의 동행하자, 조사받으러 가자, 혹시 어제 호프집 가서 뭐 훔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
본인이 순순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렇게. 네. 그래서 체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 CCTV 영상 같은 것들 제시하니까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애초에 이 사람 경찰서에 온 이유가 자기 뭐 피해본 사실이 있다고 고소 절차를 상담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범인이라도 본인이 피해본 사실이 있으면 고소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들이 또 죄는 죄대로 또 조사를 하고 고소 절차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또 상담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친절한 경찰입니다. 이 절도범은 뭐 대담하니까 절도를 저지르겠죠. 그런데 이 절도범은 너무 지나치게 대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보니까 영화 대사 나 이대에 나온 여자야 이게 생각나는데요. 여기 이대 나오신 분 안 계시죠? 네, 허지은 변호사님. 네, 난 뉴스파이터 나오는 여자야. 아, 그렇군요. 그게 아주 어울립니다. 네네. 저는 이렇게 응수를 해주고 싶은데요. 저희가 네. 좀 이렇게 웃었지만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교권 침해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학부모가 예전에 지금 최근은 아니고요. 과거에 임신 중인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교사가 예전에 지도했던 이 유치원생 어머니한테서 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 학부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의 통화일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아니라고요? 네. 아이가 집에 와서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내 친구들 앞에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이 울어요? CCTV 확인해봐야 알겠네. 저 누구 말이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 아이 완전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안 그랬다고요. TV 한번 돌려봐도 되겠어요? 네, 어머니 안에서 돌려보세요. 어떤 일들이나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CCTV 돌려봐도 되겠냐고요? 네, 돌려보세요, 어머니.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 내 아이가 우선이지 사실은. 내가 선생님 인권 보호해주거나 선생님 교사권 보호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당한 게 많은데.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어머니. 아이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지 녹음기 붙여야 않았어요. 된다니까. 누가 누구 말이 사실인지 녹음기 붙여야 돼. 네, 이 통화를 마치고 다시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발뺌을 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시고 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어머니,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 좀 골려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어머니. 없어요? 네.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아니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도대체 무슨 뭐 권력에 뭐 피해 받으셨어요? 교사로서 이렇게 해도 돼요? 다른 양심 챙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 웃기세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 위험합니다. 이런 발언은 최진봉 교수님, 협박 아닙니까? 협박에 가깝죠. 네. 위험하면 뭘 어떻게 위험하게 하실 건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그분한테. 아니, 네. 그리고 네. 지금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CCTV 보라고. 그럼 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아니, 그리고 나서 했다는 얘기가 녹음기 붙여야겠네.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럼 CCTV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닌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오해가 풀릴 수 있는 문제를 또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이 카이스트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이만큼 배운 사람하고 MBA를 했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본인이 카이스트 나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네. 본인이 MBA를 하든 PhD를 하든 그게 뭔 상관인데요, 대체? 아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부모로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학부형이 무슨 박사가 있든 뭐 카이스트를 나왔든 아니 정말 화가 나려고 그러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저 선생님은 임신 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CCTV 봐야 되냐고 그랬더니 보라 그러고 그럼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네. CCTV를 가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내가 MBA를 나왔고 카이스트 나온 여자인데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짓말 하겠냐 이러면서 상대방을 지금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카이스트 나온 것 때문에 상대방을 저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식의 발언들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고요. 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제가 뭐 어느 학교 얘기를 하기도 싫은데 그런 학교 나올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네. 네네. 같은 동료들이나 동문들이 얼마나 저거 보면서 네. 창피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불필요하게 하지도 않아도 될 네. 얘기를 해서 네.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통화는 이날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지영 기자님. 네, 또 다른 날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루는 네. 이 해당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신의 아이가 발표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네. 이에 이 교사는 학교 공지 시스템인 이알림이를 통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 교사와 문자와 관련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알림이, 즉 공식적인 루트를 밟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학부모 사진이 전체 공개로 전송됐다고 오해를 해서 또다시 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선생님의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학부모가 얼마나 화를 낼지 무서울 정도인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사진 요청하셔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아유 그런 거 그냥 개인 문자를 주셔도 네. 될 텐데 네. 깜짝 놀랐네. 이거를 전체 공개로 보낸 줄 알고. 아니에요 어머니 네, 아니 어디 그냥 익스큐즈로 한번 개인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해본 건데 네 아니에요. 그 정도 유두리는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선생님 임신 지금 몇 개월이시지요? 이 아이도 네. 그 어떤 아이보다도 또 소중하고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 임신을 네. 하셨더라도 좀 이렇게 좀 유두리 있는 상황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은 또 깜짝깜짝 놀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냥 간단하게 너무 이런저런 거를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런 불만 섞인 그 학부모의 대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요.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최명기 원장님. 일단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네.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본인이 어떤 하고자 하는 일과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계속 저런 태도를 갖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당연히 수치심에 동반해서 커다란 분노를 느꼈을 텐데 네.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마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서 네.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또 처음 저런 일을 갖다 당하셨고 어떤 절차를 모른다 그러면 실제로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나라고 하는 굉장한 뭐 위협을 갖다 느끼셨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서 또 본인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 일로 인해서 혹시 우리 아이한테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네. 하는 걱정도 상당히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런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피해 교사가 학교나 주변에 도움을 좀 요청을 했으면 조금 해소가 됐을까요? 이수정 교수님? 뭐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사례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뭐 지금 교원 단체도 교육부도 교육청도 이 선생님들의 고달픔에 대해서 전혀 뭐 지원을 해줄 생각을 지금까지 하지 네. 않아서 결국에는 지금 이 선생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네. 아까 여러 번 나왔지만 임신 중이었다고 알려지고 그렇죠.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가족이 없었으면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학부형의 이름을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인 뭐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와중인 걸로 보이고요. 거의 스토커 수준입니다. 오늘날은 스토킹으로 신고해도 될 정도의 괴롭힘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비슷한 입장에 처해 계신 선생님 계시면은 당장 경찰에다가 스토킹으로 신고하시라.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래서 뭐 도움을 받지 못하자 이 교사는 어떻게 했느냐. 휴대전화의 번호를 바꾸고 도내 다른 지역으로 뭐 피신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그 상담을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너무 상식적이어서 죄송하지만 이분이 한 방법을 제일 먼저 권해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네. 일단은 그거를 피하고 보지 않아야지 그거를 매일매일 감당하면서 뭔가 내 마음을 강하게 해서 버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촉을 어떻게든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본인이 저렇게 마음이 취약해지다가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전부 다 잊어먹게 되고 타인이 자신의 주는 대로 될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본인의 권리와 실질적인 위험의 가능성을 갖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렇게 접촉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고 괴롭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는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통해서 치유를 해야 되지 않나도 한번 고려해 보게 됩니다.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한 분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잘 견디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제발 자기 아이만 중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리기사면 뭐 술을 마셨다는 얘기 같은데요. 술을 마셨으면 운전을 하려면 대리기사를 불러준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안주영 기자님? 네,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 조금 전까지 본인이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이 술집을 갑자기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인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더욱더 황당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이 남성, 이렇게 몸도 가누기 힘든데 차문을 열려고 합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도 안 듣고 이 남성 결국 차에 올라탑니다. 시동이 걸리고 후진하나 싶더니 갑자기 가게 쪽으로 돌진을 합니다. 뭡니까? 결국 이 가게, 식탁이 바닥에 나뒹굴고 손님들은 몸을 던져서 겨우 차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저렇게 사장이 차 앞을 막아도 도무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남성을 끄집어내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의 난동은 도무지 끝나지가 않습니다. 차로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 가게에 돌진하기를 반복하고 사람들은 차를 피해 우왕좌왕,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허. 네, 최명기 원장님. 술을 마셨으니까 안전하게 대리기사를 불러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분노를 일으킬 일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저렇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어떤 제어 능력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본인은 충분히 자기가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들이 대리기사를 부르라고 하는 거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나는 술 취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들은 나한테 술 취했다고 하느냐가 되면서 술을 마셨는데. 술 취하지 않았는데 나를 왜 술 취한 사람 취급하느냐? 왜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방의 합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왜 목소리가 커지냐? 왜 내 운전을 막느냐? 그러면서 이제 제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남성은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허지원 변호사님. 네, 일단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경찰은 여기에 더해서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 둘 다 형량이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규정이 되어 있을 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난동을 부린 거잖아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으로도 의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장면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한두 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여러 번 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저렇게 대담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제 잠깐 시간을 보시면 오후 10시경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내내 술을 마셨느냐? 그게 아니고요. 기껏 2-5시간 마시고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알코올 의존증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난장판이 되기는 어려워서 아마 틀림없이 여자가 많은 상습 음주 운전자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